그래, 이혼,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을 망쳐? 망친 건 나야. 당신이 아니라. 하, 너 진짜 끝까지 재수없다. 내가 잘난 척하고 돈 다 쥐고 흔들 때부터 알아봤어. 잘난 척. 그래, 내가 잘났지. 적어도 당신보다는. 뭐라고? 너 같은 년이랑 산 내가 X신이지. 맞아. 당신은 X신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잘 지내? 짧은 인사지만 너무 많은 감정이 쏟아졌다. 이혼 후에도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싶은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다. 이 영상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0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서울 강북구의 작은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겨울이라 해가 일찍 져서 바깥은 벌써 어두워졌고 엄마 아빠는 퇴근 시간이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부모님이 너무 늦었어요. 원래라면 저녁 7시쯤엔 도착해야 하는데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바쁘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작은아버지와 몇몇 친척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어른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랑 엄마가 오늘 사고가 나셨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도 병원에 계시겠지? 수술하면 나으시겠지?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어릴 땐 작은아버지랑 그리 친하지 않았어요. 1년에 몇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죠. 작은어머니는 더더욱 낯설었어요. 작은아버지 댁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벗어난 건 처음이라 낯설었고 집 구조도 냄새도 심지어 공기마저 익숙하지 않았어요. 방도 혼자 쓰지 못했어요. 작은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써야 했어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제 물건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게 싫었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닫고 지냈어요. 하지만 작은어머니는 그런 저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아, 학교 가기 전에 이거 먹고 가야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 걸린다. 처음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어머니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셨고 학교 끝나면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었는데 밤새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시며 간호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작은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볼까 고민했어요. 남동생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처음엔 저를 어색해했지만 어느 날 같이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누나, 이거 같이 볼래? 응, 그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남매처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이 점점 편해졌어요. 작은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가끔 제게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제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셨죠. 직접 표현하지 않으셔도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도 구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거야.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부모님이 들어놓으셨던 보험금이야.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까지 손대지 않고 놔뒀어.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 돈이 있었다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이걸 10년 넘게 그대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울어버렸어요.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왜 안 쓰셨어요? 내 부모님이 남긴 거잖아. 너를 위해 남겨둔 거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제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제게 부모 이상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작은아버지도 작은어머니도 모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2017년 봄이었어요. 당시 저는 29살 서울 강남구의 작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3년 만에 정규직이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죠. 월급을 모아 7천만 원 정도의 저축도 했어요. 결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2살 어린 신입 사원이었고 월급도 저보다 20% 정도 적었어요. 하지만 성실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어요. 우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제 저축 7천만 원과 남편이 모은 1,500만 원을 합쳐도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서울 외곽에 작은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집을 구할 때도 자연스럽게 제가 돈을 더 부담했어요. 전세 보증금의 70%를 제가 냈고 남편은 나머지 30%를 부담했어요. 대신 결혼식 비용과 가전제품 같은 건 남편이 마련했어요. 처음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사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시댁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혼자 컸다 보니 가정교육이 부족하지 않을까? 부모 도움도 못 받는데 우리 아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직접 제 귀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만 내 편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도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는 게 좋겠대. 호텔,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친구들도 다 그런 데서 하고. 우리 형편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가자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남편은 처음엔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시댁의 말을 듣고 점점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도 서운했지만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했어요. 결국 호텔 웨딩은 포기하고 작은 예식장으로 정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히 로맨틱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다툼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 문제로 자주 부딪히게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여보, 친구들이랑 골프 배우기로 했어. 골프. 응, 요즘 회사 사람들도 다 배우고 있대.
접대할 때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 아직 저축해야 할 돈 많은데 골프는 좀 무리하냐? 회사 생활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해. 너무 빡빡하게 살면 스트레스 받잖아. 나는 매달 생활비랑 집 대출금 갚느라 허리 휘는데 당신은 골프를 배우겠다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싸움이 잦아졌어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했지만 남편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바쁜 와중에도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고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맙다. 근데 너희는 언제쯤 집 살 거니? 남편이 머뭇거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아들 월급도 적은데 내가 좀 더 열심히 벌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이미 집값의 70%를 부담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벌어서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우리도 빨리 집을 사야 하니까.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더 해야 한다는 말, 솔직히 너무 서운해.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돈, 가족, 가치관,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쌓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먼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끝나서 내가 준비해봤어. 피곤할 텐데 밥부터 먹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풀리기도 했어요. 결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도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맞춰가면서 살아가겠죠.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도 생겨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 가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생일이라고 해도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평일이기도 했고 남편이 요즘 워낙 바쁘다고 해서 저녁에 조촐하게 둘이서 외식이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연락이 없었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 먼저 먹고 있어. 메시지가 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바빠도 미안해라고 했고 늦으면 케이크라도 사왔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생일인데 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지? 남편은 결국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생일 축하해. 겨우 이 한마디 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언제부터 멀어진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더 늦게 들어왔어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로 자버리기 일쑤였어요. 주말에도 늦잠을 자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대화도 줄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오빠, 그날 생일인데 돈은 보냈어. 근데 안 받더라. 자긴 돈 필요 없대. 진짜. 원래 그런 거 받으면서 티 내는 성격 아닌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워낙 자기가 다 벌고 살았으니까 내가 뭐 해주는 것도 의미 없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돈 때문에 서운해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후 줄곧 내가 더 부담하면서도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남편과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퇴근 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아니, 오늘 해야겠어. 요즘 당신 왜 그래? 집에도 늦게 오고 말도 없고 내 생일에도 그냥 넘어가고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당신이야 뭐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까지 다 척척하니까 내 기분 이해 못하겠지만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원래 혼자서 다 잘하는 사람이잖아. 돈도 잘 벌고 뭐든 혼자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뭐 해주려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의 말의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우리 부부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내가 다 잘하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당신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괜히 내 역할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아니, 그럼 당신은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멀리한 거야. 그런 기분이면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뭐라고 말해? 내가 열등감 느낀다고 하면 당신이 이해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부터 계속 저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능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축시켜왔던 거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남편은 그걸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점점 멀어지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았고 남편도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아갔어요. 결혼을 할 때는 둘이 함께하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희생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축되었어요. 나는 그걸 전혀 몰랐고 남편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부라고 해서 항상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2023년 여름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말은 여전히 주고받았지만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내 돈에 대해 자주 묻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 요즘 저축 얼마 하고 있어? 응. 왜 갑자기? 그냥 앞으로 집 살 때 대출 얼마나 더 받아야 하나 생각해 보려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내 재정 상태를 궁금해했어요. 그때 작은 아버지가 준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대로 두려고. 아직 쓸 계획은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탤 생각은 있어?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게 어느 날 남편과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그 돈으로 전세금 더 올려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그 돈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라 쉽게 쓰고 싶진 않아. 아니, 그럼 언제 쓸 건데? 그냥 두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 그냥 나중을 위해 남겨두려고. 나중이 언제인데?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남편이 순간 말을 멈추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은 당신 돈이고 나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네. 이건 내 부모님이 남긴 거야. 당신이랑 상의할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 그럼 내 월급은? 나는 벌 때마다 우리를 위해 다 쓰는데 당신은 결국 당신 거 따로 챙겨두겠다는 거야.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결국 돈은 각자 거라는 뜻 아니야? 나는 우리 둘이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자기 것만 챙기고 싶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이건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라서 그런 거라고. 그럼 부모님이 남겨준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이었으면 같이 썼겠네. 결국 당신은 내 돈은 우리 돈이고 당신 돈은 당신 돈이라는 거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단순히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각자 돈으로 구분 짓는다고 느낀 거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말을 아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내 돈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 대신 더 늦게 들어오고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저도 속이 답답했어요. 나는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결혼했으니 모든 돈을 공유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남편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부부는 모든 걸 공유해야 할까? 아니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할까? 나는 그 경계를 어디서 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엔 몰랐어요. 돈이 이렇게 큰 벽이 될 줄은.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다 식어 있었지만 나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결혼 계속해야 할까? 나는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 돈이 많거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아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남편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요즘 우리 대화는 거의 다 돈 얘기뿐이었다. 남편은 내가 가진 돈을 우리의 자산으로 받고 나는 그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남처럼 변해갔다.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하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온 날 밤 나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뭐, 이혼하자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하, 웃기네. 이혼.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쉬운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돈 문제 때문이야? 돈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가 더 이상 부부처럼 살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그럼 내가 결혼하면서 했던 약속들은 다 뭐가 되는데? 약속? 당신은 아직도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 이제 와서 남이라고 할 거야? 남보다 더한 사이가 됐잖아. 싸울 때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독하게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 다들 부부싸움 한번 하면 이혼하나? 다 참고 살아.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어딨어. 나는 참고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너 진짜 이혼하고 나서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의 짐을 챙겼다. 생각보다 가져갈 게 없었다. 이 집에서 내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있었을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말없이 서 있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돼. 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문을 닫고 나왔다. 결혼은 어렵다. 하지만 이혼도 어렵다. 나는 후회할까? 아니면 이제야 자유를 찾은 걸까? 이제 막 문을 나선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올 때 나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었지만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기억이 묻어있는 그 집도 통장 속의 돈도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냥 끝내자. 깔끔하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밖은 어둑어둑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 줄 수 있어? 이건 저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부모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맞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 지금 하셔야겠어요? 그럼 뭐가 틀렸어? 내가 내 발로 기어들어와서 우리 아들한테 기대 살다가 이제 와서 내팽개치고 나간 거잖아. 전 한 번도 기대서 산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줬죠. 내가 뭘 줬다고?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부족한 게 있었어? 부족한 게 없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모른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후회할까? 아니,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울 강서구에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결혼 전에는 나는 절대 원룸에서 못 살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아늑했다. 혼자 살다 보니 신경 쓸 것도 줄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왜 나만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사를 마치고 첫날 나는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다. 한 달쯤 지나자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내 원룸에 찾아왔다. 작은어머니는 작은 식탁에 반찬을 하나둘 꺼내놓으며 말했다. 혼자 살면 잘 챙겨 먹어야지. 자꾸 밖에서 사 먹으면 건강 상해. 괜찮아요. 저 요즘 밥 잘 챙겨 먹어요. 작은 아버지는 방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뭐, 살만해?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애니까. 작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참아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다. 며칠 뒤엔 사촌 동생이 놀러 왔다. 그 녀석은 내가 오랜만에 웃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누나, 혼자 사니까 좋지. 아무도 밥 먹을 때 잔소리 안 하고 늦잠 자도 뭐라고 안 하고. 그러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혼자 살걸. 우리는 크게 웃었다.
나는 예전엔 결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혼자 산 것도 꽤 괜찮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꼭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2024년 3월의 어느 저녁, 나는 퇴근 후 원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바닥도 닦고 정리도 하면서 정신을 좀 비우고 싶었다. 유리창을 닦다가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았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 순간 스팸 전화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저절로 멈췄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잘 지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사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냥 지내지. 그렇구나.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그 말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랬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다. 도로에는 택시와 자동차들이 줄을 이어 지나가고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는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전과 달랐다. 그래서 지금은 알겠어? 뭐가 잘못됐는지.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어. 그랬겠지. 당신은 내가 끝까지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사실, 그래.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랐어. 내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 우리 관계를 붙잡아 줄 거라고. 하지만 난 그럴 이유가 없었어.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참았고 이해하려 했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그리고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만약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면 우리가 지금도 함께였을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씁쓸하지만 어쩌면 그도 이제야 깨달은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즐긴 뒤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잘 지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울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 내 감정을 소모하는 일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